배경 어두운 방, 한 여성이 손을 떨며 편지를 쓴다. 카메라는 창살 너머 교도소 안을 비춘다. 나는 오늘도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창살 너머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이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녔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대학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죠. 그 사람은 늘 조용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게 슬쩍 초콜릿 하나를 주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라고요. 그 작은 다정함에 저는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남편은 저를 늘 챙겨줬어요. 밥은 먹었냐? 힘들면 쉬어라. 내일 중요한 발표 있지 않냐? 그런 사소한 말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졸업 후 우리는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몇 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단순했어요. 둘이 함께하면 행복하겠다. 그거 하나로 충분했죠. 소박한 신혼집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결혼 후 2년이 지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작은 생명이 우리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감격했죠.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의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까지 태어났고 우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고 저는 아이들 밥을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땐 몰랐어요.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을 바꾼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어이없어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았어요. 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자꾸 다단계 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한테도 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때만 해도 남편은 내 말에 공감했어요.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족을 식탁에 앉혀놓고 종이 몇 장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래?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던가.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조금 달랐어요. 이거 봐라. 이 회사는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사기 아니고 지금 벌써 이 센터장들은 월 1,000만 원 넘게 벌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피라미드랑은 달라. 나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들어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던 남편이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엄마,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대기업에서 평생 일해봐야 월급 몇 푼 받는 거야. 이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야. 나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자꾸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끈질기셨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남편을 부르셨고 결국 남편은 한 번만 가보겠다고 했어요. 여보, 진짜 갈 거야? 우리 처음부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한 번만 보고 오려고. 엄마가 자꾸 가보라고 하시잖아. 어차피 안 할 거야. 그냥 궁금해서 한 번 가보는 거야. 나는 반대했어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는 순간 분위기에 휩쓸릴 거라고 했어요. 나에게는 회사 간다고 하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은 결국 그날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그는 변해가고 있었어요. 어때? 별거 아니었지. 그냥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남편은 머뭇거리며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 돈 많이 벌긴 하더라. 센터장이 된 사람들은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닌대. 여보, 그게 다 가짜야.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달라?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 나는 불안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보다 시어머니의 말을 더 자주 듣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 후 기쁜 얼굴로 집에 들어오며 남편이 평소보다 더 들뜬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이상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더니 내 앞에 통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여보, 봐봐. 돈이 많이 들어왔어.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통장 화면에 1,0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걸 보고 난 가슴이 찰렁했어요. 이게 뭐게? 이거 한 달 만에 내가 번 돈이야.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벌었다는 돈은 그의 한 달 월급보다 많았어요. 남편 자신만만하게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이거 봐. 실제로 돈이 들어오잖아. 나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투자를 했다는 걸.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나 이제 이거 제대로 해볼까 봐. 남편이 계속 통장을 보며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제야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투자한 거야? 남편 당당하게. 얼마 안 했어. 그냥 테스트 삼아 해봤는데 진짜 돈이 들어오더라고. 며느리 당황하며 얼마 안 했다고? 대체 얼마나 넣었는데? 처음에 300만 원 넣었어. 그리고 이게 결과야. 이거 봐. 500만 원 넘게 들어왔어. 순간 나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이미 3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이걸 성공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단계가 아니야. 여보. 엄마가 말한 대로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난 센터장이랑 직접 얘기도 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야.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미 이 사업을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남편한테 간절하게 빌었어요. 여보, 이거 한 번만으로 끝내. 처음에 번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건 오래 못 가.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야. 이제는 회사 월급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우리도 드디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남편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이 싸움은 더 길어질 거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나를 불렀어요.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남편은 조심스럽게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회사 그만둔다고? 응. 생각해봤는데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랑 비교도 안 돼. 이젠 나도 진짜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까지 번 돈이 다행이지.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남편은 그러는 나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니, 너도 생각해봐. 아직 매일매일 이렇게 입금이 되는데 이걸 왜 못 믿어?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회사 다니면서 고생하는 거보다 내가 직접 사업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잖아. 그게 사업이 아니야. 그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이번엔 진짜 성공할 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아버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들을까봐 속닥이고 있었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둔 남편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더 큰 판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잘 생각했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센터를 차리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우리 지역에 아직 센터가 없어서 내가 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근데 센터 차리려면 돈이 좀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거지. 너만 믿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고민을 해? 진짜 될까? 당연하지. 너 회사 다니면서 월급쟁이 생활할 때보다 이제 내가 사장이 되는 거야. 내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도 가능해. 몇 천만 원. 남편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환한 얼굴로 나를 불렀어요.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센터 차렸어. 좀 있으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하며 자랑하듯이 본격적인 투자 모집 시작했습니다. 뭐? 센터를 만들었다고? 남편 자신만만해하며 자랑하듯이 저한테 이야기했죠. 응, 어머님이랑 같이 본사랑 미팅도 하고 투자도 받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는 거야. 대체 무슨 돈으로? 투자 받았지. 그리고 우리 지인들도 같이 하면 다 돈 벌 수 있어. 우리 지인들? 그 순간 나는 남편이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휘말릴 거라는 걸. 남편이 친구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는데 나는 멀리서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어요. 회사 동료, 친구, 심지어 친척들까지 찾아다니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아직도 직장 다니냐? 이거 하면 돈 버는 속도가 달라. 근데 이거 다단계 아니야? 아니야.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투자만 하면 나처럼 매달 수백만 원씩 벌 수 있어. 진짜야? 봐봐. 이게 한 달 만에 번 돈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진짜로 하루하루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센터에서 투자자들과 미팅을 할 때 나는 지친 얼굴로 혼자 집에 앉아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에 울고 싶었죠. 이제 남편은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돈이 오갔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투자했어요. 나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대박 나는 거야. 시어머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성공만 하면 된다. 불안한 나와는 달리 그들이 웃을 때 나는 알았어요. 곧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모든 게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사람들을 모았고 투자금을 받았고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나는 불안했지만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이 왜 아직 안 들어오지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안해하며 어딘가 전화를 했다. 왜 아직도 돈이 안 들어와? 아, 지금 서버가 고장 났대요. 좀 있으면 입금될 거래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안에 떨었다. 투자자들이 센터에 와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대며 큰 소리를 쳤다. 센터장님, 저번 달에 투자한 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도요. 원래 날짜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에 정산이 조금 늦어졌어요. 걱정 마세요. 다 지급될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사장님, 저희 돈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본사에 확인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본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회사는 사라진 뒤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급히 본사에 찾아가지만 텅 빈 사무실이었다. 어머니, 이게 뭐야? 설마 그냥 사무실 옮긴 거겠지? 회사가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어. 받아라! 제발 받아라!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회사도 대표도 심지어 우리가 믿었던 상위 사업자들도 다 사라졌어요. 센터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 남편을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회사가 사라졌다고?
그럼 우리 돈은? 내 전 재산을 넣었단 말이에요. 사기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라니까요. 피해자? 장난해. 당신이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꼬드겼잖아. 이거 사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집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법원으로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했죠. 어느 날 남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처음부터 말렸는데,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여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며 속으로 울었어요. 면회실에서 나는 남편을 면회하는데, 남편은 창살 너머에서 얼굴에 핏기도 힘없이 앉아 있다. 나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살 너머로 남편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고 지쳐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다 끝났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양숙희 씨는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공원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작은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더 잘 살고 싶다는 욕심,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은 남편을 교도소로 보냈어요. 제발 여러분,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혼자말로 하늘에 대고 속삭였다. 남편이 체포된 후 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 초조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끊는다. 왔구나. 잘 됐다. 나 지금 막 중요한 사람 만나고 왔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관계자를 만나고 왔다니까. 회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래. 지금 상황이 정리되면 투자했던 돈은 회수할 수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해요. 남편이 감옥에 갔다고요. 이게 끝난 거라고요. 아니야. 이건 그냥 잠깐 어려운 상황일 뿐이야. 지금 잘 버티면 우린 다시 돈을 찾을 수 있어. 기다릴 필요 없어. 더 투자하면 돼. 시어머니가 신문에서 새로운 투자 광고를 나에게 보여주며 조금 있으면 상훈이도 나올 수 있대.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 이번에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았어. 뭐라고요? 여기 봐봐. 이번엔 부동산 투자야. 이거 하면 진짜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어머니, 아들 하나로도 만족 못하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디다가 큰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해.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손에서 컵이 툭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어머니, 다시 말해봐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대출 받았다고. 어차피 애비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돈을 갚아야 하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담보 대출 받아서 이번 투자에 넣었어. 어머니 진짜 미쳤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돈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여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어머니, 이젠 정말 끝났어요. 우린 이제 집도 잃을 거라고요. 며느리가 머리를 감싸 쥐고 울고 시어머니는 넌 날 못하냐 며 분노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아 흐느끼기만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설득도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은 감옥에 갔고 투자자들은 우리 집을 찾아와 협박했고 이제 시어머니는 우리 마지막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어두운 거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초조하게 통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전화를 붙잡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 집은 담보 대출을 받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 보였어다.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전화가 올 때마다 초조한 눈빛으로 화면을 확인하셨죠. 휴대폰 화면에 미확인 번호가 뜨고 시어머니가 곧장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네. 그쪽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은 언제?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업체는 현재 모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이나 환불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나 이번에도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쪽 대표님 바꿔주세요. 저 돈 다 날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연결이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친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두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온몸이 휘청거렸어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손을 뻗어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결국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안 돼. 내 돈 우리 집. 순간 땅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바닥에 나뒹굴며 정적이 흐른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쿵 소리가 들리자 급히 뛰어나온다. 어머니? 어머니 대답해봐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어머니 정신 차려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가슴을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건다. 여기 저희 엄마가 쓰러졌어요. 숨을 쉬고 있는데 대답을 못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얼마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구급대원들은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숨죽여 초조하게 기다린다. 나는 응급실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행히 심장마비까지는 아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과도한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진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질까요? 일단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내 돈 다 사라졌어.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해요.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하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어머니. 병실에서 퇴원하는 시어머니. 지팡이를 짚고 힘없이 걸어 나오는 모습. 옆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다. 시어머니는 결국 퇴원하셨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까지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나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법원 경매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 부동산 경매 진행 안내라는 글자가 크게 보인다. 결국 이렇게 됐네. 익숙했던 공간이 점점 텅 비어가는 모습. 이삿짐이 나가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다. 주변에는 이삿짐이 가득하다. 이 집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건데 내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어머니, 이제 받아들여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허탈함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다 망쳤어.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인다. 나와 어머니는 작은 원룸 앞에 서 있다. 낡은 건물, 좁은 골목길,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작은 방독 한 짜리 월세방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새 집의 작은 방 안.
가구는 몇 개 없고 상자들이 쌓여 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방을 둘러본다.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조용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시어머니의 옆에 앉았어요. 이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냥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 이삿짐 트럭이 멀어지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남편은 교도소에 있고 우리는 집을 잃었고 남은 건 빚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이제야 깨달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욕심이 가족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며느리가 좁은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본다. 노후를 위한 투자,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욕심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